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방서에 화재 신고 전화가 울린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났으며 화재 현장에 자신의 부모님과 사촌 동생이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다급한 신고였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화재 현장에서 신고자의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발견된다. 이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 감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놀랍게도 경찰은 최초 화재 신고자였던 사망자의 아들을 존속살해죄로 체포한다. 체포된 남자의 이름은 박한상,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이다. 박한상은 1971년 충남 천안시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경동시장에서 덕양한 약방이라는 대형 약재상을 운영했고 2살 아래의 남동생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재상은 매우 번창하였다고 한다. 이에 박한상의 가족은 서울로 이사하였고 유년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난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 대한한약협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당시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1990년대 당시 100억의 자산을 가질 만큼 부유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박순태 씨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아들이 장성하여 한의대에 진학해 한의사가 되면 자신이 가진 인프라를 이용하여 큰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박순태 씨는 특히 큰아들 박한상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한다. 둘째 아들을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는 상대적으로 첫째 아들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박한상은 학업에 큰 뜻이 없었고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있어 주후 튜닝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아버지 박순태 씨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첫째 박한상에게 한의학과에 진학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의 학업을 위해 소위 파락군이라고 말하는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사하며 진심을 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박한상은 당시 명문고였던 서울 현대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박한상은 술, 담배 등을 즐기는 등 비행을 일삼으며 학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고는 압구정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들이 성행하였고 고교 시절부터 오렌지족 문화를 접하며 더더욱 비행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을 만나 상담하는 등 끝까지 아들의 학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때 부자 관계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한상은 원광대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의학과가 아닌 토목과 구공학번으로 입학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유흥업소나 나이트클럽 등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유혹의 소나타. 1990년 초 박한상은 소나타를 타고 다니며 소위 야타족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로는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재력과 소나타가 있었다. 재력과 소나타를 과시하며 여성들을 유혹하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왔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들과 원나잇을 즐겼다고 한다. 이 당시 박한상은 여성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으로 전해지는데 원나잇한 여성을 임신시켜 그의 부모님이 상당한 합의금을 내준 일과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도망쳐 경찰서에 끌려갔던 일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자랑처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는 1991년 방위병으로 입대하게 되고 낮에는 방위병, 저녁에는 야타족 전사로 활동한다. 그리고 방위병 시절 동료들에게 여성과 관련된 음담패설만 떠들며
주어진 업무에는 매우 소홀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 고문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1993년 7월 방위 생활을 마친 박한상은 대학교 복학을 포기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학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는 심각하게 고민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심 끝에 그의 유학을 허락하고 1993년 8월 박한상은 미국 LA 근처에 있는 어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박순태 씨의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 된다. 도피 유학. 해외 유학을 떠난 그는 보증금 약 300달러에 월 500달러 가량의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이는 당시 국내 물가를 생각해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버지 박순태 씨는 아마도 이때까지 아들을 믿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박한상은 어학을 배우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그는 어학원의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친구들의 영향인지 원래 그런 인간의 삶이 순리대로 흘러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박한상은 도박에 입문하게 된다. 남동생. 한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한상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장남이었던 박한상에 비해서 집안의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까지는 받지 못한 채 조용히 공부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이 이뤄내지 못한 아버지 박순태 씨의 꿈을 이뤄주게 된다. 다름 아닌 한의대학교에 합격한 것이다. 이에 박한상은 집안의 기대를 받는 장남에서 사고뭉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도박쟁이. 유학 생활 중 박한상은 심각한 도박 중독자가 된다. 그리고 끝내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일 평균 500에서 800달러를 탕진했고 5,000달러 이상을 탕진하는 날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한국에서 그의 가족들이 유학을 위해 매월 2,000달러 가량을 생활비로 보내줬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아득하게 초과한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도박 자금이 부족했던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미국에서 탈자가용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8,000달러를 받아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연히 이 돈 역시 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도박에 모조리 탕진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박순태 씨는 둘째 아들이 한의대에 들어갔음에도 장남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한상은 18,000달러를 가져갔음에도 도박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박한상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귀국하여 신용카드 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받은 돈으로 그는 한국에 머물며 나이트클럽 등을 다니고 유흥을 즐겼는데 그런 그를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목격하게 된다. 이에 그가 한국에 귀국한 사실을 박순태 씨가 알게 되었고 박순태 씨는 이에 박한상을 꾸짖으며 썩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 이에 박한상은 허겁지겁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도박쟁이로서의 삶에 충실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당시 하나로 약 3,700만 원의 도박빚을 지게 되었다. 인내심의 균열. 사채빚에 시달리던 박한상은 귀국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아버지에게 기대며 자신의 도박빚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때 박순태 씨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 박한상에게 도박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말한 뒤 그에게 쓰레기라고 칭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놈이라고 말했고 이어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으니 호적을 파서 나가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한상은 차도 사주지 않고 도박빚도 갚아주지 않으며 자신을 쫓아내려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배은망덕.
1994년 5월 13일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박한상은 존속 살해라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획하게 된다. 사실 차를 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를 사라고 준 돈을 본인이 도박으로 날린 것인데 이를 차를 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이상한 판단이고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 것이다. 하지만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도 앙심을 품는다. 평생 오냐오냐 키워졌으며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부모님 덕으로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한 사실은 망각한 채 말이다. 사실 박한상만 놓고 보면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공부도 잘하지 못하였고 외적인 부분도 매우 별로였다. 지금껏 그가 누려온 모든 호사가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성취 덕분이지만 마치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청계천에 위치한 세운상가에서 등산용 칼을 구매한다. 그리고 신사동 소재의 호남정유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8리터를 구매하며 배은망덕한 계획을 실행해 나간다. 불태워진 천륜. 1994년 5월 19일 새벽 박한상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 당시 박순태 씨의 집에는 그의 조카가 와 있었다고 한다. 박한상의 이모 부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충주 수안보로 여행을 가게 되며 그들의 13세 아들을 박순태 씨 부부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하지만 사촌동생의 생사는 이미 박한상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는 속옷까지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침대 시트를 온몸에 두른 후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향한다. 이때 탈의한 이유는 자신의 몸에 묻을 피를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안방으로 들어간 박한상은 그의 부모님에게 각각 40에서 50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다. 이후 그는 깨끗하게 샤워를 한 후 운동복으로 환복한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다. 이때 그의 사촌동생은 가벼운 화상을 입은 채 생존했다고 전해지는데 일부 기사에는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방화를 저지른 이후 박한상은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하게 되고 매우 태연하게 행동했다고 전해진다. 유족 수사. 시신의 상태는 매우 이상했다.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흉기로 인한 상처가 매우 많았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시신에는 호흡기 안에서 검은 재가 발견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많은 재력을 가진 박순태 씨가 금전 관계로 인한 원한 혹은 치정 또는 강도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한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박순태 씨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다. 이렇다 할 원한 관계, 치정 등도 없었고 대형교회 장로직을 맡아 수행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외부 타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가족을 조사하게 된다. 당시 박한상은 잠에서 깨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도망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에 경찰은 부모와 사촌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도망간 그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감히 부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고 경미하지만 박한상도 화상을 입었으며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혼절까지 하며 대성통곡하는 그를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그를 조사하려고 하자 그의 친가 쪽 친척들은 가족을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유족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매우 격하게 항의했고 이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친가와 외가 쪽의 입장은 매우 달랐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가에서는 박한상이 범죄자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박한상이 진범으로 확인된 상황을 가정하여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책 회의가 진행될 정도였다고 한다. 결정적 증거. 당시 박한상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를 치료하던 간호사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며 경찰에 제보하게 되는데
당시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이를 머리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하려 했지만 머리에 상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그때 박한상의 머리에 묻어있던 피를 수집하여 국과수에 의뢰한다. 또한 그의 친척 중 한 명은 박한상의 오른쪽 종아리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경찰은 그 상처의 형태를 확인하고 교상으로 인한 상처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를 피해자들의 치아 구조와 대조하기 시작한다. 결국 머리에 묻어있던 핏자국은 박한상 부모님의 혈액과 일치했으며 그의 종아리에 있던 교상 자국은 인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박순태 씨의 치아 구조와 동일했다. 흉기로 공격당하던 순간 박순태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항했던 흔적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적 증거를 토대로 박한상을 압박한 경찰은 5월 26일 박한상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처벌. 박한상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다. 이때 박한상의 변호를 자처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 저명한 인권운동가였으며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황산성 변호사이다. 박한상은 변호인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며 사실 화재 당시 자신은 정신을 잃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손에 칼을 쥐어놓았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의 변호인도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박한상의 정신나간 주장들을 듣다 지친 황산성 변호사는 약 3개월 만에 변호인을 사퇴한다. 1심에서 박한상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김항식 부장판사다. 김항식 부장판사는 당시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박한상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김항식 부장판사는 사형을 피할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으나 찾을 수 있는 명분이라곤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뿐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명한 인권운동가 변호사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판사에게도 박한상의 범죄는 죽어 마땅한 범죄로 보였던 것 같다. 교도소 내에는 교화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상담, 자매결연, 취업지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30년간 사형수를 대상으로 교화 활동을 해온 양순자 씨가 있는데 박한상의 교화위원이었다고 한다. 양순자 교화위원은 사형수 상담을 30년간 해왔지만 박한상 앞에서만큼 참담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끝내 박한상을 용서하고 포용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양순자 씨는 박한상에 대해서 부모를 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도 끝까지 태어냈던 아이. 반성은커녕 살아서 나갈 꼼수만 두고 있는 놈. 끝까지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는 놈이라고 전했다. 박한상은 만 53세의 사형수로서 지금도 수감 생활 중이라고 한다. 언젠가 석방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가진 채 말이다. (2009년 8월 6일) 경찰은 주차장에 미상의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신고는 단순히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아니었고 차량 안에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차량을 확인했다. 차량 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남성은 41세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프라모델 조립가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과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의 손에 연탄을 만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 차량 안에서 차 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이 남성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등이 있었다.
경찰은 렌터카의 명의를 조사하였고 키시마 카나에라는 여성을 특정했다. 또한 최근 있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했다. 2009년 2월 4일 오우메시에서 53세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2009년 8월 15일 지바현에서 80세 남성이 자택에서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키시마 카나에라는 여성은 이들 모두와 연관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연인 관계로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키시마가 이미 2009년 9월 25일 혼인빙자 사기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많은 남성으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로 입건된 여성이었다. 2010년 2월 22일 키시마는 3건의 살인사건 혐의로 재입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키시마 카나에의 겉모습이었다. 고도 비만 체형과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꽃뱀 사기를 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키시마 카나에를 알아보도록 하자. 키시마 카나에. 키시마 카나에는 1974년 11월 27일 홋카이도 동부에 위치한 나카시베 지초에서 사형제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가족은 키시마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인근의 베카이처로 이사하게 된다. 베카이처는 도쿄의 2배가량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1만 명 정도로 매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가 12만 마리가 있다고 하니 소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의 아버지는 행정서사로 근무하는 나름 엘리트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강사로 일했다고 한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는 항상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을 주변 이웃들은 부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키시마의 가정 환경은 나름 유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초등학교 시절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그 시절부터 도벽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계도에 나섰지만 키시마의 도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키시마는 허언증이 심했으며 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이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키시마는 대략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도벽과 허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키시마는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빈번하게 택시를 타거나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의 돈을 대신 내주곤 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키시마에게 그렇게 풍족한 용돈을 준 일이 없었다. 이에 관련하여 키시마는 당시 원조교제를 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시절 나카시베치의 주차장에서 중년의 남성과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첫 경험. 키시마 카나에는 고등학교 시절 40대의 대머리 남성과 교제를 했다. 친구에게 요즘 만나는 남성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40대로 추정되는 대머리 남성이었다고 한다. 이 남성과 키시마는 여타 다른 원조 만남을 하는 남성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키시마는 이 남성의 지시로 남성의 지인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을 절도하는데 협력한 일로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당시 키시마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을 변제하며 사과한 점과 키시마가 미성년자였던 점 등이 참작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시작. 키시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양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하기 위해 상경한다. 하지만 키시마는 곧바로 대학을 중퇴하고 풍속점 등에서 일한다. 이때 자신에 대해 말하길 매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이 자신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매우 많은 남성의 마음을 기술로 사로잡아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키시마는 돈에 대한 집착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풍속점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절도 등을 함께 저질러 수차례 경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며 인터넷 사기도 치게 된다. 이에 2003년 인터넷 경매 사기죄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키시마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일을 매우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던 2005년 키시마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와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버지는 차를 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물에 빠진 키시마의 아버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용도를 알 수 없는 연탄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를 두고 키시마의 아버지도 키시마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증거가 없기에 이는 추측성 의견으로 남는다. 꽃뱀. 2000년대 초 키시마는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이 만든 음식, 여행 사진, 고가의 와인을 마시는 사진 등을 올렸다. 실제로 키시마는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키시마의 사형 소식을 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은 더 이상 키시마가 해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슬프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가 지닌 마성의 매력 중 하나는 요리였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며 남녀 소개 사이트 등에서도 활동했다. 키시마는 자신의 신분을 몰락한 귀족의 자녀로 소개하며 피아노 강사,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직업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키시마는 고도 비만이었으며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남성들에게 매우 적극적이었다. 자신에게 대화를 거는 남성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조금 가까워지면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관계를 발전시켰다. 남성들이 넘어오면 바로 관계를 가진 후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며 결혼할 의사를 은연중에 전달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남성에게는 접근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는 남성에게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가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요리 솜씨와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풍속점에서 갈고 닦은 능력을 이용하여 뒤떨어지는 외모를 커버하며 남성들에게 마성의 매력을 뿜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여성 경험이 매우 적은 독거 남성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키시마에게 금전과 목숨까지 빼앗긴 남성은 대략 6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개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체포 당시까지 피해를 당하던 남성까지 합치면 대략 20명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범죄 수법. 그녀는 관계가 깊어진 남성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자신이 어린 시절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현재는 몰락하여 공부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훗날 결혼해서 갚게 쓰니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종용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니 흔쾌히 자금을 융통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키시마의 외모가 빛을 발하는데 매우 평범이하의 외모를 가진 덕에 남성들이 이 여자의 사랑이 정말 찐사랑이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런 외모의 여성이 자신들을 속일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큰 자금을 융통한 남성들에게 키시마는 연락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남성들은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연탄을 구매한 이력을 가지고 경찰이 추궁하자 그들이 내게 연탄을 사다 달라고 요청해서 사다 준 것일 뿐이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자신과 이별을 괴로워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 키시마가 연루되었다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1억 엔을 편취했다. 이에 키시마는 사형이 선고된다. 키시마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대법까지 사형은 유지되고 끝내 사형으로 종결된다. 키시마는 사형이 선고된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옥중 모습을 전하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블로그를 운영한다. 심지어 이 블로그는 유료 회원 서비스까지 존재하며 적잖은 가입자들이 이에 호응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이 여자의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다.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내용을 기고하며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사형수 신분으로 옥중 결혼식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횟수가 무려 3번이나 된다. 첫 번째 결혼은 2013년 무렵부터 편지를 주고받았던 도쿄의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 6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아내와는 사별한 상태였고 키시마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 있었다. 이 남성과 약 10회 정도 편지를 주고받은 후 키시마는 이 남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렸다. 키시마는 결혼한 남성에게 결혼 후 주일에 면회를 올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일 때문에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이 남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자 자주 면회 오지 않는 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해버렸다. 이후 이혼 후 100일이 지나야 하는 법률상 기간이 지나자마자 체포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 옥중 재혼을 한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남편이 키시마를 입양해 전 남편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키시마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한 키시마는 2018년 1월 세 번째 결혼을 한다. 이후 이 남자의 정체가 2019년 4월 공개되었는데 무려 주간 신조라는 언론사의 편집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그 언론사에서 편집장 다음 2인자 정도 위치라고 전해진다. 4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키시마의 유언 수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를 취재하던 중 빠져들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남성이 신문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도 있다. 키시마가 자서전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그녀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테크닉. 키시마 본인이 작성한 저서 예찬 속에는 자신의 테크닉이 얼마나 위대한지와 자신이 얼마나 명기인지에 대해 많은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언한 남성은 없다. 목소리. 이에 관해서는 법정 등에서 실제로 키시마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다. 종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라는 표현, 아마도 옥구슬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라는 표현 같다. 일반적인 말을 하는 와중에도 헐떡이는 목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라는 표현도 있다. 아마도 매우 기교를 부리는 듯한 목소리가 아닌가 추정된다. 깔끔한 글씨체. 편지를 많이 주고받으며 남성을 만났던 키시마의 글씨체는 매우 깔끔하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글씨 잘 쓴다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요리. 키시마는 유명한 요리 전문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전해지며 여러 요리 수업을 듣고 과정을 수료했다고 전해진다. 키시마는 남성의 위장을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큰 매력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물론 요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화이다. 그녀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옥중 결혼을 3번이나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키시마는 이렇듯 사형수의 신분으로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잘 지내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1992년 2월 12일)
한 남성이 야쿠자들에게 붙잡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붙잡힌 남성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남성이었다. 이 남성이 야쿠자들에게 붙잡힌 이유는 인근 필리핀 업소의 호스티스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틀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 및 폭행 등을 가했는데 도망쳐 나온 호스티스 여성이 이를 업소 사장에게 알렸고, 업소 사장은 지역 업소를 관리하는 야쿠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알렸다. 야쿠자들은 매우 격분하여 남성에게 200만 넨을 가져오지 않으면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남성을 풀어준다. 하지만 남성은 200만 엔이 없었고, 이에 놀랍게도 강도를 저질러 돈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남성의 이름은 세키 테루이코. 이 남성은 훗날 일본에서 발생한 희대의 흉악 사건 중 한 가지 사건인 이치카와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이다. 세키 테루이코. 세키 테루이코는 1973년 1월 30일 이치카와 시내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장어를 가공, 판매하는 주식회사 세키오시 상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이 회사는 나름 유명하고 큰 회사였다. 테루이코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이었는데 사업주의 장녀가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 사장의 사위가 되어버렸다. 외할아버지는 초기부터 이 결혼을 매우 심각하게 반대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인상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 결국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테루이코의 아버지에게 회사를 맡겼는데 그의 아버지는 회사의 매출을 이용하여 사치품을 사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도박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간다. 이후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사채에 손을 댄 그의 아버지는 사채업자와 연관된 야쿠자들에게 쫓기며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폭력을 하는 등 매우 좋지 못한 아버지였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주말에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하는 등의 삶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할아버지는 테루이코의 아버지는 매우 싫어하였지만 손주 테루이코는 매우 예뻐하고 잘 대해주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아버지의 DNA를 거의 모두 물려받은 테루이코는 이후 외할아버지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주게 된다. 풍비박산. 1982년 12월 19일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어머니는 테루이코와 동생을 긴급하게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피신시킨다. 이유는 아버지의 사채빚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집으로 채권자 및 야쿠자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하지만 채권자들은 결국 외할아버지 집으로도 찾아오게 된다. 결국 그 빚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갚게 되었고 그가 일군 사업은 하룻밤 사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진다. 이에 외할아버지는 절망하여 자신의 아내와 강으로 투신하지만 긴급하게 구조되어 미수에 그치기는 한다. 이때 그의 외할아버지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손주들과 절연을 선언한다. 이후 그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도쿄도 카츠시카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고 그는 전학을 가게 된다. 1983년 3월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었다.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증권정보회사 경리로 취업하여 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진따에서 대장까지. 도쿄도에 위치한 타테이시로 전학해온 테루이코는 당시 매우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비루한 차림의 학생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로운 학교 생활 중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지미 핸드릭스의 록을 들으며 위안을 삼았고 이때부터 록에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우연히 공중전화기에서 누군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절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등을 하여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85년 5월
카츠시카 구립 다테이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때 테루이코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 이 무렵 수영과 야구 등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야구를 할 때 팀의 에이스로 4번 타자로 활약했고 2차 성징을 거쳐 몸도 매우 커졌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동급생들은 자신을 괴롭힐 수 없었고 테루이코의 완력은 매우 강해져 있었다. 현지 불량소년 4명과 싸워 완승을 거둔 이를 계기로 인근 동네에서 깡패 슈퍼 루키가 된다. 이때부터 테루이코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하는 등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다. 그리고 밖에서는 술과 담배, 심지어 도박까지 하는 등 중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저지르고 다닌다. 중학교 2학년 무렵 그는 취해 있는 동갑 여성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테루이코는 잘못된 성에 눈을 뜨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무렵 같은 반 여학생에게 고백을 받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다.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쯤부터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연상의 주점 여성들과 번갈아 가며 동거 활동을 하는 등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가정사. 이 무렵 그의 외할아버지는 사업을 다시 연 매출 10억엔 규모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 외할아버지는 다시 그의 어머니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테루이코는 가장 힘들 때 자신들을 외면했다며 외할아버지를 증오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슬슬 자신의 친부가 집으로 와서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때로는 그의 친부와 같이 외식을 하는 일도 생기는데 테루이코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싫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상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전 남편과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에 테루이코는 어머니 또한 증오하게 되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구. 중학교 3학년 가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테루이코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반 골절상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야구부 에이스였음에도 야구 명문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하게 된다. 이때 니오이치고 쿠라 고등학교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그는 1988년 4월 외할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호리코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여전히 그는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들이자 형이었고 어머니를 툭툭 걷어차는 등의 폭행은 계속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의 폭력성을 피해 일시적으로 비즈니스 호텔로 피하여 며칠씩 집에 가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생활 중 수준 낮은 야구부의 염증을 느끼고 그는 본격적인 비행 청소년의 길로 접어든다. 이 무렵부터는 흉기를 상시 소지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많은 싸움을 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1989년 5월 그는 퇴학을 당하게 된다. 퇴학의 이유는 정학 중 반성하지 않고 비행을 일삼는 것들이 학교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퇴학당한 테루이코를 다른 학교에 어떻게든 복학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 자퇴 이후 테루이코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신에게 고백했던 같은 반 여성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9년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들을 강제로 이별하게 만들었다. 이에 테루이코는 격분하여 여성의 부모님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경범죄법 위반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외할아버지의 노력으로 이 사건은 잘 무마된다. 이후 외할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된다. 이때 테루이코는 낮에는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했고 밤에는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등 이중생활을 했다고 한다. 당시 외할아버지는 테루이코에게 큰 용돈을 자주 쥐어주며 매우 잘 챙겨주었다고 한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업을 망친 테루이코의 아버지를 테루이코와 분리하게 되어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테루이코는
매우 배은망덕하게도 그의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며 매출에 자주 손을 대 이를 의심하던 외할아버지에게 들통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처음에 말로 잘 타이르며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지속적이고 선을 넘는 테루이코의 행동에 경찰에 이를 절도로 고소하게 된다. 이에 분개한 테루이코는 1990년 1월 17일 외할아버지의 가택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다. 이때 안면에 발길질하여 외할아버지의 눈이 실명하는 일이 발생한다. 필리핀 주점. 어린 시절부터 록 음악에 관심이 컸던 그는 친구들과 소소하게 밴드 활동도 했다고 한다. 이때 밴드 활동을 하며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약물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자신들도 동료들과 잦은 약물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 중 1990년 9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갈비뼈 8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된다. 이때 매우 긴 치료 기간이 필요했고 일을 쉬게 되었는데 이때 쉬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이후에 변변한 일을 하지 않고 놀게 된다. 1991년 3월 테루이코는 자동차 운전면허에 합격하여 바로 대출을 일으켜 크라운 로열 살론이라는 승용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닌다. 당시 약 443만엔 정도로 결코 낮은 가격의 차는 아니었다. 또한 6월부터 분가하여 보증금 58만엔 월세 10만엔의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된다. 이 무렵부터 그는 아는 형의 소개로 필리핀 주점에 맞들이게 된다. 그는 그곳에 매우 잦은 방문을 하였고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비극은 이곳에서 그녀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운명의 여성. 1991년 7월 그는 필리핀 주점에서 일하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을 알게 된다. 그녀는 당시 20세로 테루이코보다 연상의 필리핀 여성이었다. 그녀에게 빠져든 그는 그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고 10월 31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그의 월세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의 여성 편력과 난폭한 성격, 강한 성욕에 이기지 못하고 1992년 1월 22일 언니가 아파서 필리핀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그에게는 1991년 12월경부터 다른 필리핀 주점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는 레이샤라는 여성이 있었다. 1992년 2월 6일 테루이코는 레이샤의 가게에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를 무단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 및 성폭행하며 강제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8일 레이샤는 테루이코가 한눈판 사이 도망쳤고 가게로 돌아와 이 사실을 주점 사장에게 알린다. 이에 주점 사장은 인근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야쿠자 집단 스미오시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때부터 테루이코는 야쿠자들에게 쫓겨 다니는 생활이 시작된다. 무법자. 1992년 2월 11일 고엔지에 사는 밴드 동료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 중 나카노구 한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24세 여성을 발견한다. 이때 테루이코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려고 접근한다. 처음에 귀를 묻는 척 접근하여 안면을 강타해 비골골절과 찰과상 등 전체 3개월의 부상을 입힌다. 폭행 이후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테루이코는 그녀의 미모가 괜찮다고 느껴 자신의 집으로 강제 동행하여 성폭행한다. 이날 주점 사장에게 의뢰받은 야쿠자 무리가 테루이코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테루이코는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도망쳐 야쿠자들을 따돌렸다고 한다. 1992년 2월 12일 테루이코는 심야까지 공부하다 샤프심을 사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한 고등학생 소녀를 발견한다. 그는 일부러 이 자전거를 승용차로 타격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겠다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시킨다. 이후 실제로 병원에 데려가 그녀를 치료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을 가한 후 2차례 성폭행한다. 이때 흉기로 여성의 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지갑 등에서 학생증의 주소와 학교 등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 그 여성을 풀어준다. 하지만 여성이 집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찾던 야쿠자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는 야쿠자들에게 이끌려간 것이다. 이후 야쿠자들은 필리핀 여성을 강제로 이끌고 나가 폭행한 것에 200만 엔의 금액을 요구했고 테루이코는 돈이 없어 강도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강도. 테루이코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게 시비하고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 상해하는 등 2건의 강도 상해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그는 변변한 돈을 구할 수 없었다. 이에 200만 엔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테루이코는 다른 강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자신이 병원에 데려다준 후 성폭행했던 고등학생의 집에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일 계획이었다. 1992년 2월 29일 3월 1일 약 2회 그는 현장 답사에 들어간다. CCTV의 위치 등과 주소에 적힌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하고 집 앞에 붙어있는 문패 등을 확인한다. 그는 1992년 3월 5일 범행을 실행하게 된다. 3월 5일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5에서 6차례 소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인기척을 확인한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는 소녀의 집으로 찾아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의외로 잠기지 않아 있었고 그는 문을 살짝 열어보고 닫는다. 이후 30분간 인기척을 다시 살핀 후 집으로 침입한다. 하지만 방 안에는 소녀의 할머니가 잠들어 있었고 테루이코는 집안의 현금 등을 찾아 탐색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잠에서 깬 소녀의 할머니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할머니는 만엔 8장을 건네며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하였지만 테루이코는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통장을 찾아놓으라며 소리친다. 화장실에 다녀온 그는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시도하는 것을 포착 그 행동을 저지하였고 할머니는 그에게 짐을 뱉으며 저항한다. 이에 그는 할머니를 살해한다. 교살이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소녀를 다시 성폭행한다. 이후 소녀의 동생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집 앞으로 왔는데 소녀를 협박하여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이후 할머니와 어머니가 잠든 것으로 위장하고 여동생을 할머니 방에서 TV 시청을 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를 기다리며 소녀를 성폭행한다. 아버지가 돌아왔고 테루이코는 소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제압한 후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소녀의 아버지는 회사에 큰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으니 이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벌써 집안에서 획득한 금액은 약 360만 엔 이상이었고 그가 필요한 200만 엔을 초과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났던 테루이코는 아버지를 협박하여 회사 직원에게 통장을 찾아놓으라고 전화를 걸게 한다. 이후 소녀를 먼저 1층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소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다. 이후 소녀와 함께 소녀의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 통장을 습득한다. 이때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낀 회사 직원은 이를 경찰에 알린다. 통장을 습득한 테루이코는 소녀를 인근 숙박시설로 끌고 간 후 또 몇 차례 성폭행한다. 아침이 되어 소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소녀의 동생마저 살해한다. 그리고 이후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이때 소녀를 협박하여 흉기를 쥐게 하고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다. 디테일한 사건의 경위는 너무 잔인하여 생략하여 대략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체포. 그 이후 소녀에게 시켜 자신의 등에 흉기로 위협하는 모양새를 만든 테루이코는 엘리베이터까지 갔지만 이상함을 느낀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혀 현장으로 끌려간다. 이후 테루이코의 범행으로 확정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한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저지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모든 범죄에 대해 자백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생각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는 1988년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인 콘크리트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도 2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나는 사형이냐며 끝까지 항소 및 정신감정 등을 의뢰하였지만 이변 없이 사형이 확정된다. 그는 2017년 12월 19일 형이 집행되어 현재는 사망한 상태이다. 생전 그를 접견하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테루이코는 자신이 살해한 사인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온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며 그때 저지른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고 했다. 테루이코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의류, 기호품 등을 넣어주며 그를 보살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소녀의 가족은 재혼 가정이었고 소녀는 어머니가 재혼해 낳아 데려온 딸아이였다. 사건 이후 소녀는 어머니 가족들에게 보내졌고 2004년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하여 유럽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2003년) 중국 베이징 경찰은 최근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매우 긴장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는 총 6명으로 잔인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 모두 성기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악성 변태 살인마가 출연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범인을 체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수사에 집중한다. 이후 이 6명의 피해자에게서는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 이들 모두 게이바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퍼플보이라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였다. 경찰은 이들 중 대다수가 퍼플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과 접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리 이장이라는 남성을 특정하였다. 그는 23세의 나이, 178cm의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졌으며 베이징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다가 제적된 상태로 현재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남성이었다. 2003년 4월 4일 베이징 경찰은 리 이장이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잠복하였고 끝내 리 이장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리 이장은 매우 태연했고 경찰에게 어떠한 저항 없이 체포되었으며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게 된다. 리 이장. 리 이장은 1980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신장 자치구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를 낳은 직후 신장 자치구로 돌아가 생업을 이어나갔다. 그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유년 시절 가족 형제와 떨어져 그의 할머니와 베이징에서 지내게 되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쯤이 되었을 때 리 이장은 그의 부모 형제가 있는 신장 자치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평소에는 다정했으나 술을 마신 날에는 자녀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다. 매일 이어지는 그의 폭력적인 태도에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이 심각해져 그의 어머니 또한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2명의 형은 그런 집안 분위기를 일궈내 잘 피해 다녔지만 어린 리 이장은 오롯이 그 폭력적인 부모의 행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보다 줄곧 집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리 이장의 뇌리에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매일 꿈에서도 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리 이장이 여성들을 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 시절 리 이장의 외모는 꽤 잘생긴 편이었다. 남자다운 잘생김이 아닌 중성적인 매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학교에 들어간 리 이장은 많은 여학생들의 짝사랑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리 이장은 여학생들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들과 대화하는 것에 불편함과 역겨움마저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뛰어가던 리 이장은 낯선 30대 남성과 부딪히게 된다. 넘어진 그에게 다가온 중년의 남성은 매우 따뜻한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보며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한다. 이때 리 이장은 매우 다정함을 느끼고 모르는 중년 남성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은 리 이장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하며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그때 그 남성은 리 이장에게 술을 권했는데 어린 리 이장은 술을 마시고 마음이 매우 안정됨과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리 이장은 처음 접하는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이후 중년의 남성은 리 이장을 외딴 곳으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리 이장을 성폭행했다. 이후 술이 깬 리 이장은 정신을 차렸을 때 항문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는데 그 중년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큰 분노를 느끼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며칠 동안 그 남성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그 중년 남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리 이장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자신의 성 정체성에 조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첫사랑, 첫살인. 시간이 흘러 리 이장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이때 같은 반 옆자리 친구인 탕이라는 소년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탕은 매우 호탕하고 친절한 학생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탕을 리 이장이 짝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탕을 따로 불러내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탕은 당연히 거절하는 것은 물론 리 이장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급생들에게도 소문내었고 그들과 함께 리 이장에게 무자비한 조롱과 심각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해진다. 탕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으로 치환되었고 리 이장은 흉기를 챙겨 학교로 가게 되었다. 이후 탕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열흘 후 탕은 학교 인근 외딴 건물에서 20개의 상처를 입고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하게 되었고 탕에게 고백한 이후 괴롭힘을 당했던 리 이장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리 이장은 매우 침착하게 조사에 응했고 경찰은 몇 번의 소환 조사를 했음에도 리 이장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당시 심리수사 수준이 낮았던 것도 맞지만 리 이장은 사망하기 직전에만 탕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유약해 보이는 리 이장의 외모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알리바이를 어느 정도 입증했던 리 이장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탕이 살해된 살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훗날 리 이장이 체포된 이후 이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았을지 모른다. 새 출발. 탕을 살해한 이후 리 이장은 주변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하였다고 전해진다. 리 이장은 이 악몽 같은 신장 자치구를 하루빨리 떠나기를 원했고 그 방법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하여 대학 입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1999년 베이징 공대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는 드디어 신장을 떠나 베이징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이때 리 이장 자신도 매우 기뻐하며 새 삶을 출발하여 운명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가졌었다고 한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리 이장은 주변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1학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 친구들 또한 이때까지 리 이장이 특별한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제법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전히 잘생긴 외모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녀들과 사귀지는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나 그의 성향마저 바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던 해 그의 가족들은 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끊게 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끊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때부터 리 이장은 닭 공장에서 일하고 마치면 식당에서 서빙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는 몇 차례 낙제 점수를 받게 되어 재적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퍼플보이. 이후에도 리 이장은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생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공장과 서빙을 그만두고 의류 판매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취미로 종종 인터넷 서핑을 즐겼는데 이때 퍼플보이라는 성소수자 포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매우 심각하게 빠져들게 되었다. 종종 이 사이트를 통해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젠샤오라는 7에서 8세 연상의 남성을 만나게 된다. 젠샤오는 젠틀했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며 집안도 좋았다고 전해지는데 잘생긴 리 이장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며 리 이장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리 이장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며 젠샤오와의 감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젠샤오는 리 이장의 학비 등도 지원해주게 되며 리 이장은 다시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리 이장은 다시 삶이 나아짐을 느끼고 희망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안정감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젠샤오는 바람둥이였다. 리 이장 말고도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고 이에 리 이장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리 이장이 지겨워지자 다른 동성 커플과 리 이장을 공유하려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리 이장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고 젠샤오와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한다. 젠샤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리 이장에게 해주었던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린다. 리 이장은 자신이 만나주지 않으면 언젠가 젠샤오가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젠샤오에게 리 이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 금전적 지원이 끊어지게 된 리 이장은 결국 학교에서도 제적당하게 된다. 첫 이성. 리 이장은 젠샤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가 다니는 게이바에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젠샤오에게 돌아와 달라고 매달렸지만 매우 냉담한 그의 태도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리 이장에게 나나라는 여성이 접근한다. 처음엔 젠샤오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며 연락했으나 나나의 진심에 점점 미안함을 느낀 리 이장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나나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며 위로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나나의 태도에 리 이장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고 노력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나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시도하였는데 여전히 리 이장은 여성의 몸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재확인하고 절망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리 이장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게이바를 찾아간다. 나락. 이날 게이바에 간 리 이장은 4명의 동성애 남성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모두 20에서 30대 동성 커플이었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리 이장을 위로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린 리 이장은 그들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에 경계심을 풀고 그들이 건네는 술을 다 마시게 된다. 이들은 자리를 옮겨 자신들의 집으로 가서 와인을 마시자고 말한 뒤 리 이장과 함께 그들 중 한 명의 집으로 가게 된다. 그들이 건넨 와인을 마신 리 이장은 머리가 무거워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짐을 느끼며 테이블에서 잠에 들게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그들의 방에서 알몸으로 결박되어 있었고 정신을 차린 리 이장은 4명의 남성에게 성고문과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매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리 이장은 매우 큰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이들은 약 1시간에 걸쳐 리 이장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다. 모든 일이 끝나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리 이장은 나나를 찾아간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으니 평범한 남자를 만나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나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다. 그리고 리 이장은 자신을 성폭행한 4명의 남성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수학자 리 이장은 이후 인근의 모든 게이바를 돌아다니며 그 남성들을 찾는다. 그러기를 15일 마침내 자신을 끌고 갔던 그 집의 집주인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를 미행하여 그가 PC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같이 들어가 그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빠르게 그의 QQ 중국 메신저 아이디를 체크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찾아간 후 그를 자신이 당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행 및 고문한 후 그의 중요 부위를 잘라 챙긴다. 그리고 인근 들개들이 많은 장소에 그의 중요 부위를 유기해버린다. 그 남성에게서 나머지 3명의 정보를 입수한 리 이장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남성들도 살해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 후 들개가 많은 숲에 유기한다. 하지만 리 이장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살해하며 매우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동성애 남성들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불특정 다수의 동성애 남성들에게도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포럼과 게이바에서 동성애 남성들과 즉석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25세 남성 정씨를 만나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진 후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중요 부위를 절단한다. 또한 3일 후 팡이라는 남성과 만나 야외에서 관계를 가진 후 살해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2003년 4월 4일 리 이장은 체포된다. 왜 관계없는 2명의 남성을 추가로 살해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남성들은 자신을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지면 버리곤 했으며 이에 모든 동성애 남성을 살해하고 싶어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리 이장은 심리적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었으며 냉정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리 이장은 이때 1994년에 신장 자치구에서 저질렀던 동급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다고 한다. 처벌 2004년 4월 28일 베이징 제1중고빈민법원은 고의적 살인죄로 리 이장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2004년 8월 20일 리 이장은 처형장으로 호송되었는데 호송 전 리 이장은 마지막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우울증을 넘어 이제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 만날 수 없으니 잘 지내라고 말한 후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 이장이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살해한 동급생의 이름은 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만났던 리 이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며 리 이장의 인생에 큰 충격을 준 남성의 이름이 젠샤오인데 젠샤오의 풀네임이 탕 젠샤오이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1993년 중국 산시성 허치현의 두오잉촌 한 여성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황스잉. 인신매매를 통해 외딴 시골 남성에게 팔려오게 된 여성인데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구타를 당하는 것이다. 남성의 이름은 자오룽시오 50대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황스잉을 구매한 것이다. 남성은 전 재산을 모두 털어 황스잉을 구매하였고 황스잉이 도망칠 수 없도록 발가벗겨 몇 날 며칠을 방에 감금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감시하였다.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외딴 산골짜기에서 멀리 도망칠 수 없었고 그때마다 심각한 구타가 가해졌다. 또한 남성은 밤마다 황스잉을 찾아와 관계를 요구하였고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자오룽시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쌀 대신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집은 매우 추웠다. 결국 돈으로 사온 아내였던 황스잉은 자오룽시의 가족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야 했다. 이러한 생활이 2년간 지속되자 황스잉은 큰 병에 걸리게 된다. 이에
황스잉이 사망할 것을 염려한 자오롱슈는 마지못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황스잉에게 2년 만에 유일한 외출이었고 황스잉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황스잉은 이때 도망쳐 경찰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스잉은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황스잉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황스잉의 이름은 펑홍주였고 충칭시 인신매매 범죄단체 소속의 여성 범죄자였다. 사람을 속여 인신매매를 하던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대로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외딴 시골로 팔려오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펑홍주. 펑홍주는 충칭의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들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그녀가 혼기에 들자 바로 이웃 마을의 소년인 진딩치에게 시집 보낸다. 펑홍주의 성격은 사악한 편은 아니었지만 여타 농촌 사람들과 달리 근면 성실과는 거리가 먼 여성이었다. 언제나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던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진딩치와 결혼해서 3명의 딸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이까지 생기자 그녀의 가정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핀잔을 주며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는 마을 이웃이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을 불법 입양 보내며 큰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해 듣게 된다. 당시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펼치며 1명 이상 호적에 올릴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하였다. 또한 남아선호 서상이 팽배하여 아들을 낳아야 가게를 잇고 노후를 대비하며 다복하게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아 초과 출산 현상이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없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들도 많아 농촌에 아이를 불법 입양하여 키우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보상금을 받은 이웃의 이야기를 들은 펑홍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기 시작한다. 브로커. 펑홍주는 마을의 대부분의 가정이 초과 출산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처음 그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들을 입양 보낼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입양을 보내주고 보상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에 아이가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브로커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 진딩치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후 펑홍주는 첫 번째 거래에 성공하게 되어 몇백 위안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들은 입양 보내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남아 1000위안, 여아 150에서 500위안을 제한하였고 이를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게 2에서 3배 수준의 금액에 판매하는 식의 인신매매 중개업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은 거래 1회에 평소 그들이 벌어들이는 1년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었고 이들은 아우성치는 양심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만 기뻐했다. 하지만 펑홍주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 인신매매업. 펑홍주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가정에 보상금조로 지불하는 금액이 매우 아까웠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아이를 직접 납치하기 시작한다. 길에서 사탕과 과자로 유혹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한눈판 사이 아이를 냅다 들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에 있는 아이를 훔쳐오는 경우도 매우 빈번했다고 한다. 펑홍주의 범죄는 처음엔 남편과 둘이었으나 가족 사업으로 발전해 남편의 친척과 그들의 가족 등 총 7명의 범죄 단체로 발전하게 된다. 범죄 단체로 발전한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들은 직업 속에서 중매 등으로 위장한 가짜 광고를 만들었고 고액연봉 직업과 좋은 남편감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산골 마을로 유인했고 그곳에 외로운 노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여성들이 반항하면 조직원들이 무차별 폭행하여 그녀들을 굴복시켰다고 전해진다. 또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훔쳐온 아이들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기 전 아프게 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펑홍주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픈 아이를 유기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아기가 밀매 도중 병에 걸려 버려졌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임산부를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아마 펑홍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수단 정도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펑홍주에게 납치된 사람의 수는 알려진 인원만 85명에 달한다. 특별수사팀 1986년 2월 충칭시 융창현과 다주현에서 아이와 여성이 계속해서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경찰은 단순한 실종 혹은 가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납치 사건으로 인지하고 1992년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 특별수사팀이 결성된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펑홍주 범죄 집단의 범행의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펑홍주와 그의 남편을 포함한 7명을 주요 범죄자로 특정하였고 1992년 8월 7일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하여 주요 범죄자 6명과 협력한 조력자 40명 등을 체포한다. 이 과정에 그녀의 남편은 경찰에 총에 사살된다. 붙잡힌 이들은 사형 및 무기징역, 조력자들도 죄질에 따라 약 1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하지만 주범 펑홍주는 이때 잡히지 않았다. 당시 펑홍주는 인신매매를 위해 허난성으로 가 있었다. 그녀는 허난성에서 충칭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차역에서 한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남편은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내몽골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 도망치게 된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허용은 펑홍주를 놓치게 된 것에 매우 격분하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잡아 체포할 것을 다짐하고 이후에도 수사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인과응보 기차를 타고 내몽골로 도착한 펑홍주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속여 황스잉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벽돌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벽돌 공장은 불법 업체였고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며 말만 걸어도 놀라는 황스잉이 본능적으로 뒤가 구린 사람인 것으로 알아채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펑홍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지 못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만 하며 지내게 된다. 그녀는 공장을 6곳이나 옮겨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남편이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길거리에서 자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떠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인 스촨성 억양을 사용하는 남성을 만난다. 충칭은 1997년 3월 14일까지 스촨성에 속한 도시였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있던 펑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남성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꼈고 그 남성도 펑홍주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남성은 자신이 기거하는 숙소에 그녀를 살게 하여 거리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왔고 식비도 챙겨주는 등의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그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공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펑홍주의 사정을 알았던 그 남성은 산시성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펑홍주는 이 남성의 제안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 남성을 쫓아간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펑홍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밤이 되자 남성은 근처 자신의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출발하자고 말했고 매우 허름한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천이야, 이 여자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청년은 3,500위안 이하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당신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가격에 더 어린 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펑홍주는 자신이 거래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도주한다. 하지만 곧 두 남성에게 붙잡혔고
남성들은 펑홍주를 묶어놓고 거래를 계속한다. 끝내 3,500위안의 거래를 마친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다. 반대의 입장. 자신을 구입한 자오롱 씨라는 50대 노인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오롱 씨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가 필요했고, 펑홍주는 그런 자오롱 씨에게 팔려온 것이다. 펑홍주는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마을은 너무나 외진 곳에 있었고 길을 잃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자오롱 씨에게 번번이 인계되었다. 자오롱 씨는 도망치다 붙잡힌 펑홍주를 구타하였고, 몇 차례 구타와 감금 등이 이어지자 펑홍주도 도주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2년 후 그녀는 구타와 학대, 고된 노동, 부족한 영양 상태 등으로 뇌출혈 증세가 왔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편마비가 오게 되었고 이에 다리를 절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과 학대는 계속되었고 가난한 농민이었던 자오롱 씨는 펑홍주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아 그녀는 누워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또한 그녀는 1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한 번을 제외하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12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으며 12년 동안 단 3번의 목욕만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몸도 불편하여 도주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거동이 불편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기력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녀는 그녀가 매매했던 여성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했을까 싶다. 체포인가 구출인가. 2004년 펑홍주가 수배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중국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고 두오잉촌도 더 이상 낙후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며 그곳에서 펑홍주를 보는 외지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 사건 담당 경찰인 허용에게 두오잉촌의 수찬성 사투리를 쓰는 황스잉이라는 외지 여성을 보았는데 펑홍주와 매우 유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다. 이에 허용은 두오잉촌으로 출동한다. 그동안 몇몇 제보가 있긴 했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 하지만 허용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두오잉촌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허용은 마을 입구에서 60대 노인을 발견하고 황스잉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었다. 노인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허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허용은 침대에 누워있는 황스잉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펑홍주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매우 무기력해 보였고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방에는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와 그녀가 몸이 아프게 되자 큰 맘먹고 자오롱 씨가 사다준 이제는 펑홍주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낡은 TV 한 대만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을 본 펑홍주는 처음에 당황하여 자신은 황스잉이라고 말했지만 곧 펑홍주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구출 같은 체포를 당한다. 처벌. 그녀는 체포되어 경찰의 통제하에 샤워를 했는데 12년 만에 3번째 샤워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 그녀는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이제 남편도 남아있지 않았고 집도 없었으며 그녀의 딸과 노모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12년간 매우 힘들었고 몸에 장애까지 생겼으니 자신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는 그런 고통으로도 용서받을 만한 종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형이 집행되어 죄 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